입니다. 네, 거의 지난번 1탄 때 생방송으로 막 하는데 그날이 이재명 대표님 수원지검에 또 출두하는 날이라 맞아. 형님도 정신없이 가고 저도 정신없이 가가지고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그때 연합뉴스 TV 이제 생방 끝나고 예. 와갖고 다 하기로 했는데 맞아요. 정신없이 왔다가 예, 수원지검까지 2시까지 가야 돼서 40분 하다가 막 튀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유. 자, 이렇게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띄운 사진에 비해서 이렇게 꽤 말랐고 요즘에 뭐 정말 이 평택 을 지역을 밤낮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누비고 있습니다. 4년 전에 2,000표 차이였나요? 뭐 예, 1900. 1900. 예. 사실 그 한 지역구가 보통 뭐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1,900표 차이라는 건 참 남영희처럼 150표에 비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석패한 걸로. 남영희가 사실은 그 보수 후보가 분열돼서 무소속 나오는 바람에 3파전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다스베이다 같이 나갔다 왔는데 예. 거기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171% 졌는데 자기 키가 171cm라고. 키를 줄여야 되겠네. 자,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 뭐 타이틀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2탄인데 1탄 같은 2탄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꽉 차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지금 레귤랑 일정들을 보면 예비 후보들이 이제 보통 이제 시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있는 일정들이 있어요. 예. 간변단체들 뭐 이렇게 원래 회의라든지 뭐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를 주로 가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저는 좀 전략을 바꿔서 좀 나름대로 기획 일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원래를 가면 매일 그 뵀던 분들이거든요. 뵀던 분들은 저는 4년 동안 지역 현장하면서 그렇지. 딱 뵀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안 오면 왜 안 오냐라고 해서 가는 차원이 있는데 예. 이젠 그거보다는 이제 그 바닥에 있는 그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곳을 가서 공략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사실 4년 동안 그 원외였지만 민주당의 90명이 넘는 그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그 대표를 맡으셨고 또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이렇게 맹활약하셔서 여러분 그 사진을 제가 노정일 TV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쭉 하는데 아마 원톱으로 가장 우리 이재명 대표가 형제 같은 진짜 뭐 단식할 때야 옆에 못 움직이시니까 당신께서 누구나 뭐 이렇게 옆에 찍고 응원하는 척 하지만 사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데 이렇게 형제같이 나왔어요?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찍었어요. 예. 이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좋아서 어깨에 이렇게 끌어안고 또 엄지척 1번이니까 이렇게 특별히 아끼시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길거리에서도 찍으신 걸 보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참 우리 김현정 대변인 국회 앞에서 정식 식사하고 나오면서 찍은 거예요. 식사를 이렇게 자주 한다는 것은 사실 밥 먹을 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시고 꼭 얘기가 없어도 눈빛이나 표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사실 그 이재명 대표하고는 그 대선 때 뭐 저 경선 때부터 도와드린 것도 있지만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출마하셨을 때도 제가 선대본부장 했었거든요. 워낙 친노동조합적인 그런 그 철학들이 있어서 그렇죠. 저희하고는 너무 이렇게 잘 맞아요. 그리고 그 굳이 뭘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냥 친근해요.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오래 하셔가지고 또 제가 그 지역위원장 할 때 경기도에서 도지사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도지사실도 가면 편하게 대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우리 평택 관련된 뭐 도비 이런 거 지원 요청하면은 그거 뭐 잘 검토해갖고 반영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고마운 생각이 들고 항상 그 이재명 대표를 보면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측은해요, 이렇게. 짠하다 그렇게. 짠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암살 미수까지. 그러니까 진짜 정말 무슨 죄입니까? 대선 패배죄지 이게. 그러니까 뭐 대선에서 0.73%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이라고 하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예우를 해줬을 것 같아.
왜냐면 국민의 절반이 지지했다는 그렇죠. 거야. 자기 네. 절반이. 네. 그러면 대통령 국민 전체에 대한 대통령이니까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랑 스킨십도 좀 더 하고 대화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본인한테도 좋을 텐데. 벌써 21개월입니다. 그런 걸 보고 아직도 이제 21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아, 나는 뭐 한 20년 지났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3년 더 기다렸다가는 나라도 거덜나고 우리 국민들 정말 가슴이 멍들어서 망신창이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연대 협의회 회장을 한 2년 넘게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원외 지역위원장 타이틀은 저 12월 12일부로 다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선거 때문에. 120일 전에.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 더원협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 저 지역위원장 했던 사람들이 다 예비후보로 전환된 거라서 그거 더원협 회장하면서 또 우리 더원협들 하고 당대표 간에 그런 대화하는 그런 것들도 그전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그 원외들에 대한 생각이 누구보다도 남다르시죠. 본인이 뭐 사실 0.5선이고 예. 그리고 사실 성남시장 8년 또 경기도지사 됐지만 본인이 또 국회의원 나가서 낙선한 경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그러니까 성공한 것만 알지만 분당에서 한번 그럼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원외에서 정치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구당 제도도 없는 데다가 후원에도 못 두죠. 그렇죠. 온전히 다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뭐 의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원내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은데 의무는 현직과 똑같은데 네. 실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건 없고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9시 6분 됐는데요. 우리 김현정 평택을 위원장님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MJ님, 김현정 후보 길거리에서 본 적 있는데 훤칠하고 멋있더라고요. 인물은 잘생겼습니다. 민사랑님도 어서 오시고요. 훤칠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강승옥님, 평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김현정님 화이팅 하셨고, 민사랑님, 오늘의 이재명 기자회견 명연설이었습니다. 뭐 말씀은 뭐 많이 단련되셔서 뭘 해도 명연설급이 되셨어요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최했던 그 집회 있죠. 네. 본청 앞에서 한 집회. 예, 거기에서 연설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당 원내 합쳐서.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원외 회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자꾸 이제 당에서 시키더라고 조직국에서 라고 좀 하라고 그래서 몇 차례 했었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 연설 중에 하나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뭐 그런 집회였는데 네. 그 관련해서 그게 이제 우리 당 대표에 대한 막 그 수사, 기소 이런 것도 맞물려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연설을 하다가 중간에 이 감정이 이제 복받쳐 올라가지고 제가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는데 그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연호를 하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그 당시 아주 예. 열띠였죠 진짜.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재미나게 하세요. 대변인 출신이라 그러시고요. 행당동 호랭이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정희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얘기 나왔으니까 예.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이재명 대표님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 뭐랄까 대선 후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당 대표로서 이렇게 공인으로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뭔가 되게 좀 진중하고 이런 스타일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딱딱하고 예. 진지하고 근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 실제로는 만나면 대단히 유머러스하고 장난꾸러기 재밌어요. 저도 뭐 경기도 홍보대사 하면서 예. 3년 대선 나오실 때까지 이제 옆에서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유머가 많고 맞아요. 짓궂으시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소년공 시절에 스스로 이제 그 극한 생각까지 하셨던 분이고 세상의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초월해서 이렇게 유머가 나오시지 않나. 그래도 참 이게 보면 정말 파상적으로 그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 정권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도 보면 계속해서 버티고 계시는 거 보면 네.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재판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있겠지만
제가 장담컨대 이재명 대표는 다 거기서 네. 자유롭게 무죄나오고 잘 극복하실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같은 당내 경선이 아무리 대통령 경선이라지만 당내에서 공익을 반 이상 환수한 선정이거든요. 좋은 행정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실 우리 같으면 진짜 치 떨리는 배신감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이제 극복을 하신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배가 이제 한갑 조금 넘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64년생으로 돼 있으셔서 빨리 3년 기다리지 말고 올해 안에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써먹을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우리 김현정 위원장 같은 선명한 개혁파 후보님들이 금배지를 달아야만 4년 전에 저희가 180석 얻어봤죠. 도대체 4년 동안 뭐 했냐라는 이 자주 섞인 한탄. 정말 피눈물 나는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이슈가 있는데 참 뭐라 말하기도 끔찍한 엊그제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했고 통과는 했지만 윤석열 일당들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때가 그때 제정하라 움직임 할 때 그때 특별법 제정 하라는 운동할 때 저렇게 시청 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이랑 같이 했을 때 제가 이제 대변인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참석했던 사진이네.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아무리 양보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국민들을 갈등을 유발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법입니까? 이게 총선용 악법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진작 그러면 합의했으면 뭐 총선이 아무 상관없을 때 해갖고 다 시행됐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꼭 다 계속 그 논의 같은 거를 회피하고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민주당에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 놓으면 이제 와서 그걸 악법이라는 등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보면 저분들은 국민의힘 정부 여당은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내가 한 일은 내가 알잖아요. 그럼 내가 한 일을 자기네들 알면서 그거를 모른 척하면서 저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거는 뭐 거의 타고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21개월 동안 윤석열이 작년 초부터 지금 번수로는 5번째고요. 한 번에 3번 법률을 거부한 적도 있어서 9건의 법률을 지금 거부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민주화된 87년 이후에 가장 많은 그것도 2년도 안 됐는데. 조금 글씨가 크긴 합니다만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 작년 4월부터 양국관리법 그리고 간호법 다 본인이 공약한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무려 작년 12월 달에는 노란봉투법부터 방송 3법에서 4건을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도이치모터스와 대장동 50억 클럽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근데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논리를 갖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정한 정부 아닙니까? 자기들 경찰권 행사 안에서 159명이 희생당한 이 사안인데 인면수신 같은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를 안 했다는 거를 오히려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는데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3명이 재판 중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재판 진행 중인 데가 누가 있어요? 처벌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꼬리 자르기로 그쳤고. 서울청장도 그렇게 기소 안 하려고 기소심의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그런데 김광훈가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은 그 책임 가장 압도적인 책임이 사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두 사람인데.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진짜 여실히 보여줘. 불사조 같아, 불사조. 그때 본인의 행정과 안전을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참사 났을 때 보수 패널들 타서 다 그랬어요. 정무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헌법적 도의적 책임 맞습니다. 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물러나지 않으니까 탄핵 심판 청구했잖아요. 탄핵 소추했는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탄핵 소추가 끝나면 물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근데 이제 탄핵 소추 기각당하니까 안 물러나잖아요. 근데 난 진짜 기가 막힌 게 저분은 왜 행안부 장관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행안부 장관의 그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 지금 장기하고 있는데 해외 많이 나돌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예? 아니 그거 상관없는 많이 나돌아다니고. 윤석열 대통령 수행을 이렇게 해외 여행이래. 해외 여행 맞지. 외유야 외유. 그때는 항상 이렇게 가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건 또 했잖아요. 서천 특화시장 그 화재 났을 때 가가지고 혼자 웃으면서 박수 치고 있는 거 사진 봤어요? 얼굴에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진짜 인간들도 아닌데.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서천 특화시장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화해쇼, 봉합쇼 하고 사진만 찍고 폴더 인사하고 둘이 그냥 기차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상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상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행안부 장관이면 자기라도 남아서 그렇죠. 대통령 바쁘니까 다 행안부 소속이거든.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라 올라갔어요 따라서 기차 타고. 그 일도. 자, 지금 막 중요한 샴푸 향기님이 쓰셨는데 민사랑님께서 우리 김현정 후보 오셨다고 소중한 군자금을 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맛있게 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명박근혜도 9년 겪어봤지만 이런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정부는 진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검찰 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민주당에서는 규정하고 지금 공화국이란 말씀 안 될 것 같아요. 싸우고 있는데 그냥 독재지 그죠? 그 장차관급 이상하고요. 비서관급 이상이 검사 출신이 21명이랍니다. 2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임기 5년 동안에 7명인가밖에 안 됐대요. 박근혜 때는 더 적어요. 5명. 근데 지금은 벌써 21명이나 되는 데다가 뭐 얼마 전에 통계지만 이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국가의 중요한 요직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라든지 30년 동안 수사하고 기소만 한 자들이 나라 행정 살림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게 사람이 진짜 잘 안 바뀌잖아요. 안 심지어 바뀌는데 전두환 같은 경우에도 무식하지만 경제 전문가라든가 그래도 일정 정도 전문가의 재량을 인정해줘서 그나마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나마 잘한 거야. 그나마 네, 맞아. 독재자 치고는 그죠? 네. 아니 그냥 맡겨버리니까. 근데 이것들은 누구한테 못 맡겨. 그러니까. 검사가 어떤 놈들인지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참 이번 찍으신 분들 특히 7, 8, 90 선배님들 진짜 반성하시고 자성하시고 각 지역의 총선에서 국힘을 찍지 않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 예선부터 민주당의 개혁파 후보들이 있습니다. 노정열 TV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이제 친명, 반명, 비명 이런 표현 쓰지 말자. 이거 조선일보 류가 우리 갈라치기 하는 개혁에 매진을 했느냐, 개혁을 해왔느냐와 개혁을 반대하거나 아예 뜨뜻미지근하게 해왔느냐 금배지를 달고 이 기준 딱 하나입니다. 그 개혁에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또 각종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들을 위해서 애써왔느냐 그렇게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경은님 똘똘한 김현정 무조건 국회로 보냅시다. 평택 분이신 것 같아요. 수그레 뉴스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50억 특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 김건희 특검이라고 불리우든 안 불리우든 바로 윤석열이 입으로 내뱉은 말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성대모사 안 합니다. 제가 윤석열 성대모사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뱉어놓은 말이 저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하면 죄졌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선 경선 때. 얼마나 크게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21년 9월로 내 기억이 나는데 그 원내대표가 김기현이었어요. 그렇지 그때. 김기현이가 첫 번째로 대장동 특검을 발의했다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그 최고위 뒤에 그 사진 있습니다. 맞아요. 백드롭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그렇게 붙여놨었잖아요. 한 달 넘게 붙여놨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보니까 뭐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50억 클럽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지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특검을 딱 들어가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꼬리를 내렸어.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특검하자고 제안하는데도 안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대선 생방송 때 그지? 네. 특검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얼버무거리면서 그러니까 하면서 응? 이거 보세요. 보긴 뭘 봐. 아리백도 모르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심한 작자를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검을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특검으로 다 스타 검사 돼가지고 그렇죠. 이 자리까지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야 한동훈? 반대로 얘기하면 특검이 얼마나 엉터리고 몰아가는 줄 아니까 정확하게 반대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가 아무리 무식하고 국정농단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너무 이 한동훈, 윤석열 특검 일당들에게 너무 몰아줘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서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부터 해서 우리 민주당을 또 국민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진짜 이 김건희는 정부 여당에서는 완전 영린이에요, 영린. 김건희와 관련된 비판을 하면은 용납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지금. 차라리 윤석열을 비판해도 되는데 김건희를 비판합니다. 그죠? 요즘 저 사이드로 들은 얘기인데 진짜인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거의 뭐 그냥 두문무출하고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은 뭐 이미 판결문에 그 검찰의 그 조서에도 나와 있고 뭐 판결문상에도 그런 표현들도 있다라고 하고 또 한 23억을 벌었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벌었는데 그것까지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만 보고 절연했다는 이렇게 그게 네. 사실 대선 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이재명 대표 그것 때문에 선거법 김문기 씨 개인 주관적으로 성남시장 시절에 잘 몰랐다 이 얘기 한마디로 지금 저 재판받고 있잖아요. 아니 대충 할게요. 우리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 잔 피해를 줘갖고 아니 얼마나 중요한 멘트입니까 그거. 진짜 피 사실 저기 성대모사 하지 마세요. 갑자기 확 짜증나려고.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여기 요새 안 합니다. 대충. 피곤한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윤석열 목소리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공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MJ님이 재밌어요. 방송 3시간. 저희 죽습니다. 평택 가야 돼요. 또 지역 가서 또 늦게라도 우리 유권자분들 만나 봐야 돼서. 이 사진이 진짜 좋아하는 사진들이야. 보니까 이것도 식사하시고 네 맞아요. 얼마나 좋아하시면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진짜 친형이 아웃 좋아하듯이 이렇게 표정에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재미있는 좀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예. 하루는 이제 그 대표님이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대선 끝나고 이제 국회의원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서 뵀었는데 잠깐만 커피 다 드셨어요? 아니 저기 있어요. 국회에서 뵀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점심 약속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있었는데 그거 그냥 없다 그랬죠.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랑 둘이 가는 거예요. 와, 단 둘이서. 그래서 이제 국회 앞에 그 금산 빌딩 있죠? 바로 앞에 있는 거. 네, 거기를 갔어요. 예, 맛있어요 거기. 둘이 딱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나오는데 거기 기자들이 본 거야 그거를. 둘이 식사한 거를. 기자들이 모 의원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거기 나오는 딱 마주친 거랬더니 여기 진짜 친명이 여기 계셨네 막 이러는 거야. 그다음부터 소문이 팍 나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연히만 온 건데. 왜냐하면 아마 본인 노동자 하셨지만 우리 김현정 대변인이 전국 사무금융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금융 노동자 어쨌든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이 땅의 노동자분을 대변하셨고 또 우분투라고 네가 있어 내가 있고 우리는 하나를 공동체 사상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 우분투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억강부양 대동세상 그리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랑 우분투 정신이랑 그 우분투예요. 아마 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각별히 또 신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저 대표 하실 때 저도 대변인도 했고 지금도 이제 당대표 언론 특보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구보다도 그래 상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랑 많이 뵙고 회의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월수금마다 최고위 할 때마다 그 당직자들 회의하잖아요. 그 비공개 회의도 많이 하니까 예. 거기에 늘 제가 배석하고 이렇게 같이 의견도 내고 이랬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못 알려진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독단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자꾸 사당화시킨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진성당원들이 보기에는 77% 없고 저렇게 권한을 못 사용하시나?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너무 저 당이 분열되거나 이런 것들을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셔가지고 그렇죠. 너무 통합적으로 운영했어요. 맞아요. 당직 개편을 몇 번 했어요. 아이고. 그때도 23년 4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첫 당직 개편했거든요. 8월 말에 당선되셔서 당대표 돼서 그 9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셔가지고 4월 달에 첫 번째 당직 개편했는데 그 당직 개편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요구해서 한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주요한 당직자들 거의 절반 이상 그만뒀어요. 맞아요. 그리고 새로 다 비명으로 많이 다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한번 그 당직자들 한번 명단 보세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7인회라고 했던 그 친명계 의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없어요. 없고 지금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시고 계시고 본인도 경선한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 대표를 모셨던 저 측근 그 이제 보좌진들이 이번에 총선에 몇 명이 나가는데 어떤 혜택도 없고요. 예, 뭐 전략 공천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맞습니다. 본인들이 경선하러 나가고 있는 거 정도이지. 사실 그 정신은 이해찬 전 대표가 180석 만드는데 주요했던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기가 아무리 친해도 뭐 혜택을 준다거나 남모르게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심는다든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본인도 출마 안 하셨고 그 당시에 연세가 또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적 마인드가 맞습니다. 조직 관리에 대해서 공적인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강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 비판들은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님도 탈당하셨는데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계속 뭐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고 뭐 당내 민주주의가 뭐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본인들이 지금까지 당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 안 한 거 있어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대장동 제보도 그 최측근인 분이 하셨잖아요. 그 경선 때 그 본인들이 시인다 했잖아요. 판결문에 나오고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게 있어요. 특수부에서 조사하는 사건은요 2달을 안 넘긴대요. 그 박근혜 충분하죠.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특수부의 사건이라는 게 이제 인지 수사를 주로 많이 하니까 2달 동안 조사했는데 뚜렷한 물증이나 이런 게 없으면 2달 정도 종료를 한답니다. 무혐의 처리하거나 또는 기소하거나. 근데 우리 저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특검 그때 했었잖아요. 그 며칠 했는지 아세요? 70일 했어요. 그렇죠. 얼마 안 합니다. 예. 70일 하고 다 지금 마무리했다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말 비정상적인 나라이죠. 자, 이낙연 전 대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잔류하면서 뭐 경기도 어디 쪽을 노린다는 얘기도 일단 하나 들리고. 얼핏 뭐 공식적인 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안민석 의원이 있는 오산에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마평으로 막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 어디든 나오세요. 네, 김은혜한테 물론 윤석열 있기 때문에 졌지만 사실 굉장히 유승민 인생에서 가장 쪽팔린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유승민 의원 이번에 결정하는 거 보고 역시 이 정치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왜 잔류를 선언했을까요? 남아있는 게 본인한테 더 기회가 올 것이고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검찰 일당들이 물러나면 그 자리에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인 자기가 설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당이라는 것이 개혁 신당인데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오퍼를 약간 한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잔류하겠다 선언했는데 신당을 자기 해봤잖아요. 그렇죠. 대표도 만들어 나가봤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아는 거지. 찬바람 맞아봐서 아는구나. 예, 아는 데다가 본인의 꿈은 대선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도 벌써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도 낮은 데다가 그 신당에 속해갖고 대통령 후보로 나갈 때 이준석과 경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본인한테는 너무 암울한 거죠. 이정희님께서 속지 말자 합리적 보수. 딱 제 말이. 그리고 이선영님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신 청양 김양호 형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지금 원칙과 상식 탈당파들 나가서 미래자 제가 보면 미래자 자주 찾는 사람 치고 사자 아닌 사람들 없어요.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데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현실에 대한 감각 없이 어떻게 미래로만 나갑니까? 저는 그게 정말 있는 자들의 논리고 개혁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과거는 덮고
통합하고 화합해서 미래로 나가자. 얼핏 좋은 얘기 같고 굉장히 유연한 전략 같지만 사실은 이 엄혹한 냉정한 현실을 도외시한 정말 그것이 바로 새로운 미래입니다. 그리고 미래 대연합도 있고 그러다가 지금 개혁 미래당 이름도 참.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개혁도 아니고 사실 각오로 퇴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저분들이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분들의 전략이 양당에서 공천 못 받아갖고 토사구팽된 사람들, 불만 잔뜩 있는 사람들 이낙연 파는 특히 그렇죠. 이삭죽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엊그제 여론조사 보니까 이낙연 파는 2.2% 조금 넘고요. 이준석 쪽이 4% 조금 넘습니다. 그나마 이 낙연은 이준석의 그 무리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경우도 보면 참 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라 님자 붙이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노정열 TV에서는 원래 그냥 이낙연 그러는데 공당의 대변인 출신이라 여러분 총선에 출마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낙연을 생각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버릇이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꽃길만 걸으셨던 정치인이셨는데 대통령 빼놓고는 총리, 대표 다 있잖아요. 이게 광야로 나갔는데 그 나갔는데 뭐 5개 진짜 뭐 득보자 신당들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 안에서도 이준석한테 거의 막 어떻게 보면 조롱당하듯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맞습니다. 조란하고 있어요. 지역구 출마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사실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 터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당의 대표였던 분이시고 총리까지 하셨는데 아니 저쪽 보수당 대표 출신한테 저렇게 저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저렇게 나가셨나? 김현정 후보는 뭐 그 정도까지도 생각하시면 우리는요 아예 우리 열성당원들은 관심이 진짜 별로 없어. 그 인간이 그 입에서 민주당이 무슨 정가자 44%의 정당이라고. 본인도 있더만 2개가. 얼마나 급하면 본인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 아니 그리고 본인 그 저기 그것도 공직선거법이랑 뭐뭐 있더만. 본인 보좌했던 분도 검찰 조사받다가 그 법원 그 검찰청 그쪽에서 스스로 투신하셨는데도. 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도 그냥 아직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다나님 고맙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또 방옥님도 고맙습니다. 자, 빅텐트라고 하는데 빅은 고사하고 텐트가 지금 쳐지는 건가요? 그러게요. 차양 아닌가요? 차양 그냥. 텐트, 빅텐트 그러는데 그것도 진짜 웃겨요. 거기 사실 그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에 다 합쳐서. 숫자도 뭐 숫자로 갖다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대여섯 개. 네. 예, 그리고 그 갖다 쓰는 그 당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혁미래당, 가칭, 뭐 개혁신당이라든지 한국의 희망? 그 이제 양양자 씨가 한 것이 이준석과 합당하면서 개혁신당이 됐는데. 아니 양양자 씨도 당에서 제명 당할까봐 먼저 탈당한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광주에서.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 개혁 이런 거랑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과 미래자를 굉장히 지금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준석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그 왜 우리 저 진보 진영의 전유물인 그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갖다가 쓰는지 모르겠어. 본인은 보수잖아요, 보수. 아마 그 사람들은 보수 중에도 낡은 보수가 있고 새로운 개혁 보수가 있다는 그 개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단 약간 치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하든지 보수 넣어야지 왜 보수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헷갈리게 하냐고. 그러면서 또 뭐 이쪽에서 개혁 미래당이라고 하니까 뭐 참칭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또 뭐라 그러고. 이선영님 민주당 화이팅 하셨고요. 블루미르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신정은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4% 2%도 근데 2%는 대여섯 석, 4%는 10석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후보께. 개헌을 하든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하든 국회에서 200석이 필요한 건 맞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려면 우리가 단독으로 4년 전에 180석인데 이번에 그 정도 얻어도 압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 170석 정도 얻고 3, 40석 정도를 반윤 퇴진 연대가 이렇게 얻어야 의석 비율로 국민의힘이 1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뭘 못하죠. 그죠? 예. 우리가 그걸 원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구성이나 이 사람들 성향을 봤을 때 박근혜는 비법조인이라고 이렇게 전원일치로 인용을 했지만
과연 국회에서 어렵사리 200석 넘게 탄핵을 시켜도 그 운명을 헌법재판소 안명한테 맡겨야 돼서 그 어떤 분들은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또 개헌은 개헌대로 하자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 오히려 개헌을 통해서 이번 연도 그리고 그 개헌을 하는 그 순간까지 규칙으로 이제 윤석열의 임기는 여기까지다 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5년의 임기든 혹은 4년 중임제든 이렇게 만들자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게 우리 민심과 좀 더 가까울까요? 저는 뭐 사실 우리가 200석 얻어서 탄핵시킨다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총선에서 이기면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들은 전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총선 지형 자체가 예, 이제 심판의 결과다. 지금처럼 국정기조 가져가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분명히 바꿔야 될 것이고 사과도 그전에 뭐 잘못한 것도 하나씩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보수 진영에서도 뭐 용납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총선이 올해 있는데 다음 총선은 대선 임기 끝난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대통령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도 그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일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당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번에 새로 당선되실 분들은 상대적으로 21대보다는 좀 더 개혁적이죠. 예, 왜냐하면 그런 걸 비판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좀 더 선명야당의 모습을 갖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더 대여 투쟁, 대정부 투쟁이 그 의회 내에서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런 것들과 그리고 또 국민들의 지지까지 받은 상태이니까 그런 힘으로 추동해 나가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뭐 태행하고 뭐 이렇게 폭력적인 그 국정 운영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뭐 선정을 베풀거나 개과천선에서 검찰 독재기를 쫙 빼서 나머지 남은 임기 동안 잘해서 5년을 나머지 3년을 더 채운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은 사실 올해 안에 끝내자가 우리 당원들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탄핵이나 아니냐 이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 정권에서 국정규제 바꾸고 서민과 민생을 챙기고 경제 살리고 외교 안보 제대로 좀 하고 뭐 이렇게 가능을 할까요 그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혼난다고 해서? 뭐 높진 않겠지만 지금보다 분명히 낮을 거다. 그 정도의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약간 저랑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저는 무슨 수가 있어도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 네. 올해 안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출마자라서 이제 출마자니까 더 세게 해야 돼. 평택의 또 지역 그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긴 합니다. 뭐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아마 검찰 독재 바로 누구보다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끝장내리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님, 바람꽃님, 이진님 어서 오십시오. 자, 다음 주제는 윤심도 한심하지만 한동훈의 마음 한심도 한심합니다. 그래서 윤한 회동이라고 한 일주일 안에 별의별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사퇴를 하라고 대통령 실장이 와서 권했다가 나는 내 갈 길 가겠다고 그랬다가 서천 화재 현장을 배경으로 90도 홀더 쇼를 했다가 다음날 또 오찬 쇼를 했다가 이 전반적인 과정 좀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사진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라운드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 한동훈 승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던데 2라운드가 이제 저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할지 말지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 버티기 들어간 것 같고, 그 나머지 이제 핵심이 이제 공천이 남아 있는데 공천에서 과연 한동훈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게 이제 남아 있는데 공천은 정말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가 관심인데 이게 오찬 쇼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둘은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시기의 문제지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해서 제거당할 거다. 오히려 한동훈이 힘을 발휘해서 윤석열을 점점 레임덕이나 실권이 없는 걸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검찰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에 의해서 한동훈이 당할 것이다. 그럼요. 저기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 대선 경선 때 자기한테 막 그 저거에서 둘이 싸우다가 뭐 화해하고 화해쇼하고 막 껴안고 막 자기 시킨 대로 다 한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 속으로 꼭 품고 있다가 결국 양심을 체리 따봉 해갖고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 거에 대해서 속으로 부글부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린을 건드렸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 뭐 세게 한 것도 아니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네, 뭐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미 그 이제 그 영린을 건드렸다 생각하고 있어서 속으로 그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총선에서 일단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단 급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선 때문에 지금 이제 꼭 참고 있는 건데 그것도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오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재연될 수도 있고 빠르면은 안 되면은 총선 끝난 이후에 총선 끝나면 임기 끝나잖아요. 임기 끝난 다음에 새로운 거 역할 안 주면 그만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저기 끝난 다음에 당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어쨌든 당선된 의원들의 숫자는 윤석열 친윤 의원들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당대표 되는 거는 유언할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재고 작업 들어가서 뭐 다들 예상하기에 다 해외로 나갈 거다고 그 얘기 예상하더라고요. 망명까지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참. 근데 이제 웃기죠. 그 이제 과거에 그렇게 해외로 나가거나 그러면 뭐 대선 경선에서 진다든지 또는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다든지 이럴 때 자기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나간다. 우리 박영선 그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낙연 전 대표나 뭐 이런 분들도 그런 식이었지. 그 비대위원장이 해외로 나가는 거는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나가는 거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것도 참 웃긴 모양이죠. 이 모든 사단의 중심에는 사달의 중심에는 바로 김건희 씨가 있습니다. 본명 김명신 씨인데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데일리안이라고 상당히 보수적인 언론인데 여기서 함정 취재로 인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본질이 몰래 촬영한 기획 공작이다. 그러니까 이 최 목사가 나쁘다는 뜻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명품백 수수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58%이기 때문에 2배가 약간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 아니 그 상식적인 걸 가지고 아닌 것처럼 꾸며내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속을 수가 없죠. 아니 그 명품백 그 디올 그거 받는 거가 영상에다 찍혀 있는데 함정 취재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저기 아니 그 이수정 인재영 하신 그 심리학자 그분은 피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처음에는 그분이 사과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말을 바꿨더라고요. 공천을 안 준다 그랬나. 갑자기 그분도 줏대도 없어요 보면. 처음에 사과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이수정 씨가? 그 저 김경률 비대위원이랑 같이 그랬어요?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말을 바꾼 거군요. 갑자기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야, 치사하고 진짜 면목 없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빨리 저거 입장 밝혀야죠.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안 해. 갑자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잘리게 생겼으니까. 그럼 뭐 이게 그럼 거짓쇼한 거 아니에요. 자기도. 선거 가까워질 때 벌써 늦었지만 예. 사과하면 살짝 국면이 좀 바뀌긴 할까요? 수그러들까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쪽은. 그러니까 원래 뭐 이런 썰도 있잖아요. 원래 이게 디올백 문제를 사실 이게 여당에서 먼저 나왔거든 이 얘기가. 이 얘기를 흘린 게 김건희 특검법을 이거를 물타기 하려고. 그랬죠. 예, 이걸 띄워가지고 특검법 그걸 자금장애하게 하려고 하다가. 양쪽 다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것도 부각되면서 특검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김건희라는 그 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도 그렇고 그 벽을 넘지 못하면 그 힘들 거예요 국민들한테. 일종의 최순실 일당들이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 사실 영부인이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최 목사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신 이유도 보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김건희가 막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죠, 그죠? 예, 영부인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뭐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국가기관의 인사에 대해서 자기가 감나라 대추나라 그야말로 영부인의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이쪽도 이거를 굉장히 지금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요. 아니 난 그 저 국민의힘 모 의원이 이거 돌려주면 국고 횡령죄라고 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걸어도 어떻게 차라리 얘기 안 하면 될 텐데. 공적으로 외국 회담이나 사신들이 공적으로 줄 때 그거를 이제 기록하고 보관하는 거지. 그렇죠. 최재형 목사는 사인입니다, 사인. 사적인 인물이고. 그렇죠. 거기에 김영란법이 3만 원 이상도 식사 못하게 돼 있는데 300만 원짜리를 받는다? 그 자체가 뇌물이고 부정청탁법 금지 위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그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 받은 거를 인지하면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권익위에다가. 전혀 안 했죠. 그거 지금 장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장모를. 뭐 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걸린다니까. 왜냐면 공직자는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보기에 이건 빼박 캔트야. 이 데일리안에서 이 정도로 58대 31을 기사로 냈다는 거는 최순실하고 박근혜 엮어가지고 기소해서 구속시킨 게 경제 공동체 이름 핀 거 아니에요? 그게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여러분, 언니 동생 하는 사람들이 경제 공동체겠어요? 거의 10몇 년째 같이 살고 있는 부부끼리가 경제 공동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진상 김용하고 맞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것도 경제 공동체라고 정치 공동체라고 엮고 있는. 또 없는 거를 만들어내 가지고 정치 공동체라고 하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 기소한 사람들인데 검찰이 이건 이해 충돌행위라고도 막 하잖아. 부부간에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거는. 네. 참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자, 좋은 사진 한번 봅시다. 녹색병원 계실 텐데 예. 역시 또 우리 두 손을 꼭 잡고 어디서 사진을 이렇게 다. 노정열 TV가 정보력이 좋습니다. 야 이거 저 사진은 정말 그 역사에 남을 진짜. 저 사진은 정말로 이제 외부에 이게 내보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 때 녹색병원 때 면회 일절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방송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올라오다가 기차에서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괜찮으신지. 그랬더니 괜찮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녹색병원 장을 제가 잘 알아요. 출판기념 때도 오셨는데 네. 제가 녹색병원 발전위원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 녹색병원이 이제 노동자의 병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장님한테 잠깐 가도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친한데도. 그래서 왜냐면 안정 되게 수작하시잖아요 지금도. 예, 아니 그래도 저기 지금 좀 최고위원들 포함해서 이제 전혀 면회를 안 하고 진짜 딱 보고가 필요한 사람들, 뭐 총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서실장이나 이 정도 선만 당 3역 정도. 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래서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저기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오셔도 된다. 그러니까 대표께서 대표님 오시라고. 우리 저 김현정 후배는 와야 된다. 대표님 저랑 통화할 때 오시라고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갔는데 그 밖에 유튜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내가 들어가니까 어디 들어가시냐고 막 그래서 아니에요 막 그러고 연예인 같은 쇼를 했군요. 일단 들어갈 때까지는. 나올 때도 이제 다 막 하는데 정말 정중이고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전부들은. 그때 기력이 쇠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뭐 건강하고 힘내시라고 했을 거고. 그럼요. 대표님 뭐라고 하셨어요? 남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것도 보면 뭐 이렇게 그 당시에도 여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아프고 단식 투쟁하고 병원에 세복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정치적인 의미를 엄청 부여했잖아요. 됐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이렇게 복귀하고 싶어 하셨죠. 자, 방옥님, 김현정 후보님 더욱더 힘내세요. 멀지 않은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승리 당선 격하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티모님도 손 열정적으로 흔들어 주셨습니다. 샴푸 향기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뭐라고 해야 돼요? 검증하고 또 경선을 치러야 될 정도로 이제 시스템 공천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고. 조금 대변인 출신이시니까 또 언론 방송에 많이 나왔던 패널 출신이시라서 우리 당원들이 조금 헷갈리고 어느 쪽이 맞는 건지 80명 가까이 어쨌든 절반 가까이가 어쨌든 사인을 해서 연동형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입장 표명도 나왔고
그러나 절반 이상은 또 윤석열 검찰 독재의 무도함 속에서는 한석 한석 자체가 선이고 필요하다. 그게 승리다. 그래서 현 지형에서는 그래도 병립형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랬더니 엊그제 공심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앞에 권역별이라는 단서 조건을 달아서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힘과의 역학관계 또 선거법 통과도 있어야 되고 뭐 사실 이론적으로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3년을 더 했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중도 하차시키는 것이 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권역별 병립형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번 주 중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결정 자체를? 예, 당 지도부에서 이제 결단을 해서 의총회에다가 이제 설명하고 필요하다라면 전당원 투표까지 이런 이제 일정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기준은 필요해 보여요. 예. 그것이 병립형이든 준동형이든 기준은 뭐냐면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기결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제도라는 게 다 선악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선택의 문제인 건데 우리가 지금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이 가반 의석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고 일당이 안 됐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 나라 어떻게 될 겁니까? 윤석열 지금 정권의 폭주와 일당을 해도 이렇게 거부권을 막 행사하고 이러는데 태행할 민주주의를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그리고 검찰공화국은 어떻게 막아낼 거며?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고민의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은 준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준연동형, 예, 준동형이라고 하죠. 준연동형을 이제 준동형이라고 하는데 이 준동형 비례대표제를 21대 처음 도입할 때 그 취지가 있었어요. 취지는 뭐냐면 양당 기득권을 좀 타파하고 그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주고 다양성을 좀 넓혀가지고 좋은 뜻은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법이 이제 도입된 취지가 있는데 취지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성정당 만들어갖고 아니면 다 뭐 어떻게 소위 말해서 아사리판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재 법은 준동형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준동형이에요 그냥. 준동형인데 그러면은 준동형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이성정당 만들겠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런 말 안 한다고 안 만들 자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당하고만 있느냐?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준동형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준동형 입법 취지가 사라졌고 국민의힘은 그 준동형의 입법 취지를 따라서 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없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면 꼼수 쓰겠다라는 거고 병립형을 회귀하자고만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취할 최선은 뭐냐? 그냥 지난 21대처럼 똑같이 이성정당 만들어서 욕먹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비례연합정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사실 가능한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연합 비례정당에 당대표 누가 할 거며 그 비례대표 순번을 어떤 순위로 매길 거며 민주당은 몇 번부터 줄 거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논의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수 언론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보도 확대시키면서 결국은 자리 나눠먹기, 권력 투쟁 이런 거를 계속 조명할 거 아닙니까? 총선 때까지. 예. 그런 식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비례연합 정당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권역별 비례제. 예. 여기에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당내에서 주장한 지 꽤 오래됐어요. 예. 이미 TK나 경북, 부울경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우리 허대만 동지 아시죠? 아이고. 허대만 동지가 포항에서 한 30년 동안 정치하면서 매번 떨어지면서도 거기 험지에서 민주당 깃발을 꽂기에 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허대만 동지의 유지를 받들자라고 해서 맞아요. 이제는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의 맥락이 다 있고 또 그리고 그래서 권역별 비례제를 차선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권역별 비례제는 준동형처럼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런 것들은 그런 명분은 좀 약할지 몰라도 예.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제도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주당에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지역구도 타파라는 그 명제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 그 주장이 지금 강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 준동형으로 가면서 연합 비례 정당을 할 거냐 또는 권역별 비례제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중에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희한하게 이 준연동형을 강조하는 분들이 또 우리 이재명 대표의 노선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 당원 투표에 붙이겠다는 거를 가면이라는 등 속임수라는 등 이 정도까지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제도든지 전 당원 투표라는 것은 그야말로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당원들이 그런 뜻이라면 당원들 자체가 판단 미스라고 당원들을 공격할 수는 있으나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거를 지도부가 하고자 하는 거를 당원들의 꼼수로서 덮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데 야, 이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이 맞나 저는 한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 있으면 이기던가 전당원 투표에서.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종 확정 장치죠. 최종적으로 예. 확정하는 그런 거고 그 이전에 당내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붙이더라도 둘 중에 어떤 거를 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붙이는 게 낫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로 결정해서 이거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네, 그게 오히려 당원들의 뜻에서는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충분히 수기했습니다. 충분히 수기했기 때문에 이게 뭐 토론이나 이런 것 수기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이제 논리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당내에서 토론도 많이 했고 격하게 논의도 많이 했어요. 이제 결단해도 이제는 우리 당원들이 다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저는 전당원 투표의 그 가치를 존중하고요. 또 아주 어려운 그 수고 끝에 나온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이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가장 차선의 선택 그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우리가 김 빼거나 자꾸 의견이 너무 나눠지고 이게 마치 절대 악이나 절대 선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럼요. 어느 것이 정해지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야당 1당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21개월 동안 하는 짓을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적인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김현정 대변인의 말씀 해석을 들으니까 조금 더 명쾌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주장을 할 때 보면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는 팩트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준동형을 주장하면서 연합 비례정당을 얘기하는 측에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연합 비례정당 준동형을 하고 연합 비례정당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200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연합비례정당 말고 지역구에서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하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전부 다 1대1 구도가 될 거다. 민주당과 그 전제하에 하는 얘기인데.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죠. 신부당도 후보 내잖아요. 내죠. 예. 개혁신당 낼 거고 개혁미래당 뭐 이렇게 다 후보 낼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선관위에 등록된 그 정당들만 해도 한 50개 정도, 50개, 그렇죠. 50여 개 되거든요. 후보 다 내잖아요. 예. 저도 지난 총선 때 보면 우리가 9명인가? 처음 들어보는 막 정당까지만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 전제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전제가 잘못된 걸 가지고 근거를 들면서 주장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저거 하는 게 그 정청래 수석 최고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의원들이 80명이 동의한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게 1대1 구도가 되니까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은 이제는 입장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0명이 찬성하고 나머지 뭐 80 몇 명은 동의하고 뭐 우리가 권역별 비례제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숫자의 정원은 많이 이제 다시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불출마 선언한 이탄희 의원이나 또 상당히 그 주목도가 있는 김두관 의원도
연동형이 굉장히 선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시는, 물론 그 선인은 인정합니다만, 냉철한 그 현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한석 두석이 얼마나 큰 그 역할을 하는지 조금 되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관해서 거의 반반이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자, 전 당원 투표제 여러분 꼭 열리니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살짝 코맹맹이 감기 기운 있으세요? 감기 기운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돌아다니시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뭐 매일 이제 바깥 일정을 하니까 예. 적합도 조사 끝나고 이제 약간 긴장이 풀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을 약속. 몇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사진 보여드리고, 장병복지 획기적 개선 김현정이 하겠습니다라고 자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거 어디 찾았어요? 아이 제가 알아서 찾았다니까. 이게 먼저 핵심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당에서 낸 총선 공약이에요. 예. 지금 한 5가지인가 벌써 발표하고 매번 시리즈로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병복지 획기적 개선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기저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그 군 생활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 복지를 좀 개선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정말 일촉즉발이잖아요. 언제 국지전이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뭐 국방부 장관이 국지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마당에 뭐 더 이상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민주당이 이제 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거는 뭐 지금 허구라는 게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그 흐름과 연계해서 장병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낸 거는 뭐 시적절하게 잘 낸 것 같아요. 우리 김 후보님도 아드님이 장성했나요 지금? 우리 첫째는 이제 군대 갔다 왔죠. 벌써 갔다 왔고. 예. 둘째는 둘째는 아직 안 갔어요. 둘째가 올해 수능 봐요. 올해 수능 봤어요.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예. 좋은 결과가 네. 있기를 손꼽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김현정 후보가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으로, 또 더 원협 대표로, 또 대변인으로, 언론 특보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벌써 4년 됐습니다. 네. 4년 전에 1900표 차이라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숫자고요. 지금 그 자리에 유희동 씨가 아직 있죠? 예. 정책위장이고요. 국민의힘에. 예, 그 한동훈 위원장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유희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그 3특구 그 7가지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뭐 3가지 특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 윤석열 그 대통령이 아리백, 그 전 세계적인 추세인 아리백에 역행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원전을 강화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역행하고.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아리백 재생에너지 쓰지 않는 기업들의 수출 수입이 다 안 되는데. 수입을 막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평택이 세계 최대 반도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그렇죠. 평택에 있고 LG전자도 있고, 거기가 그 우리나라에서 공단이 제일 많아요. 25개 이상 되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아리백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평택이. 근데 이제 그러면 아리백을 수요를 어떻게 저거 해소할 거냐라고 했는데, 우리 평택이 도농복합이잖아요. 그렇죠. 도농복합 도시고 농촌이 경기도에서 2번째로 넓어요. 그 정도로 면적이 넓습니까? 18,000헥타르. 진짜 도농 지역이고. 네. 평택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라 인구가 지금 60만이 막 그죠? 60만이고 이제 농촌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있는데 농지가 엄청 넓어요. 경기도에서 2번째로 넓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리백을 만드는 그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법이 작년에 통과됐어요. 그 이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특구라 그래서 그 분산에너지 특구라 그래서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농지 있잖아요. 농지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전에는 뭐 8년 이상은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규제 같은 게 풀려요. 근데 이 법안을 우리 당의 김성환 의원이 정책위장 하셨었잖아요.
그분이 이 정부의 그 원전 정책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럼 아리백 이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 법을 정말 힘들게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올해 6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이제 우리 그 평택을 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예. 산자부에다가 해서 지정이 되면은 이제 그 평택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그런 쪽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를 하나 만들었고요. 입법부에서 이렇게 해도 사실 행정부가 더 속도를 또 인적 물적 자원을 이렇게 배분해서 그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탄소중립 얘기도 오간 데가 없고 지금 이 여기 진짜 완전히 윤석열 들어와서 그 얘기하시니까 이쪽은 완전히 엉망이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뭐냐면 엊그저께요. GTX A선, C선이 A선이 평택까지, 뭐 C선이 천안 아산까지 이게 연장된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생 토론회에서. 네. 그래서 다 우리도 좋아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포스팅도 하고 그게 왜냐면 오래된 우리가 이제 계속 요구 사항이기도 했고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지방선거 때 도지사 공약으로 양당에서 다 내걸었던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그 예산 있죠, 예산. 예. 지자체 돈으로 하래요. 아니 그또 100%를 매칭도 아니고 예. 아니 욕 나오네요. 아니 본인 총선 공약 하듯이 막 그 생색은 다 내놓고 아니 나쁜 놈이고. 비용은 다 지자체로 전가시키면 그럼 누가 못해 그렇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올해 같은 경우 세수가 59조가 결손났잖아요. 그래서 23조의 지방 교부세 교부금도 다 삭감이 돼 있는 상태여서 지금 지자체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것까지 부담시키면 못하겠다는 얘기고 사실 말장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예. 뭐 윤석열 정부 21개월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진짜. 아무튼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엇보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붕괴된 데는 사실 2014년도 4.16 세월호 참사가 컸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가슴에 3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인데 멀쩡한 저녁 6시 반부터 10시 반 사이에 분명히 압사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시민들의 그 빗발치는 경고 전화에도 불구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일당과 경찰들이 두 손 두 발 놓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159명이 그리고 또 작년 여름에 그 어렵다는 30여 년 만에 얻은 그 세계 잼버리 이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린 그래서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4.10 총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총선이 다 중요하지만 이번은 윤석열 정부를 중도 하차시켜서 정상화시키느냐 할 수 없이 운명을 잡았기로 3년을 진짜 더 버틸 것인가 기로에 섰기 때문에 개혁파 후보님들을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1탄 때 시간이 없어서 김현정 삼행시를 못했어요. 우리 한번 할까요? 예, 한번 평택 주민들에게 본인의 가치와 다짐, 약속을 담아서 진가를 담아서 하는 삼행시가 뭐가 있을지 한번 오늘 1.5탄인데 우리 김현정 후보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이게 김현정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안 했는데. 그래?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예. 김 김을 매는 농부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국민만을 섬겨온 김현정 평택을 해서 압승하길 바랍니다. 나 너무 점잖은 버전으로 간 것 같은데. 자, 저 해요? 그럼요. 자, 김현정의 김현정은 현명하고 정의로운 후보입니다. 정의롭구나. 정말이죠? 네. 그럼요. 네.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꼭 찍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프 향기님이 굿굿굿 하셨고 어느 단어나 문장으로 형용 못할 정도로 수준 바닥인 공석열 정부라고 바닥 정부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68분이 후다닥 지나갔는데요. 다음 달 말쯤 3월 초쯤이면 본선 질주자가 걸러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이제 지금 저기 면접 보고 있잖아요. 네. 면접 본 다음에 이제 경선 단수냐 경선이냐가 결정이 되고
경선인 경우에는 이제 발표를 하면 발표 날로부터 10일 뒤에 경선하게 돼 있어서 2월 말까지는 이제 끝날 거다라고 하고 있고 2월 21일 날이 본회의예요. 그때 이제 선거제도 같은 경우도 그때까지 통과시키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목표잖아요. 예. 항상 뭐 국회는 항상 목표를 채운 적이 없어서 1년에 그게 아니라 맨날 넘기고. 그 지난 20일 때도 3월 7일 날 됐습니다. 선거에서. 자, 횡단동 호랭이님께서 김현정은 현명한 정답이다. 오. 정답. 현명한 정답. 예. 우리 김현정 후보를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지금 평택균과 60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갑을 병이 3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생길 거예요. 예. 어느 곳이더라도 우리 평택 유권자들께서 이번에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우리 김현정을 꼭 국회의원으로 써먹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쯤 후에 정상적인 2탄으로 한번 우리 김현정 후보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씩 오늘 노정월 TV 또 평택 경기도 시민들께 또 우리 민주당원들께 새해 인사 겸 또 다짐 마지막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21대 때 평택에 이제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마했을 때 우리 평택에서 이제 저랑 경쟁하는 후보들 또는 상대당에서 김현정 후보는 떠날 것이다. 낙하산 후보다라는 프레임을 많이 짰어요. 슬로건도 그렇게 만들고. 근데 저는 그런 소지역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평택에서는 평택 토백 인구는 지금 13%, 4년 전이 13%였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서 더 많이 줄었거든요. 오히려 충청도 인구가 더 많고 그다음 호남 인구가 많고 뭐 그런 건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뭐 이렇게 지역주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낙선한 이후에 1.5포인트 차이로 낙선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낙선 인사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4년 동안을 떠나지 않고 평택을 지켰습니다. 예. 지켜서 그 4년 동안에 이제 뭐 골목 당사라든지 찾아가는 민생소통 간 다음에 뭐 우분투 봉사단 만들고 우분투 포럼도 만들고 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민원 처리도 함께 하고 봉사도 하면서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 4년 동안에 제가 중앙에서도 운이 좋게도 주요한 당직들을 많이 맡아서 뭐 대변인이라든지 또 비대위원이라든지 지금도 뭐 대표님 언론특보를 맡고 있고요. 또 더원협 회장이라든지 뭐 공관위원도 해봤고 정책위 다 했네요. 중요한 그리고 뭐 최고위원급들 다 했네요. 그리고 이제 큰 선거 뭐 이렇게 제가 지난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총괄하는 상황실장도 했었고 대선 때에는 종합상황실 부실장 그리고 이제 전체 전국 노동위원장도 제가 공동으로 맡았었고요. 그다음 뭐 평택시장 선거도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택과 관련된서도 그 현안들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4년 동안에 그 당의 중요한 그 보직들을 맡으면서 정책을 다 맡으셨습니다. 당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선거도 제가 직접 치르기도 했고 안 치른 간접적인 그 선거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경험을 내가 쌓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당선이 되면 평택 시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평택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정말 그 입법부가 제대로 일한다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후보다. 그러니까 믿고 우리 평택에 사시는 지인들이 있으시면 많이 좀 전화 문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형 1분 드렸는데 형 지금 3분 했어요. 평택 김현정 TV 유튜브도 좀 맞아. 평택 김현정 TV. 저는 앞에 평택을 넣어야 돼요. 평택을 넣어야 돼. 김현정이 많아가지고 김현정 TV는 뭐 가수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평택 김현정 TV 구독 좋아요 알람 잘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 후에 멋지게 본선 진출하는 우리 김현정 언론 특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곧불 걸리지 마시고. 네. 아무튼 열렬히 응원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각별히 신임하시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180석으로 못했던 일을 이번에는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완료했다고 민사랑님이 올려주셨고 한 달 후쯤에 정식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평택 시민들께 김현정 후보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